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눌 장미진입니다. 류시화 씨는 그 끝장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쪽을 보면 황순원 선생님한테 배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시는 젊었을 때 쓰고 산문은 나이가 들어서 쓰는 거라고. 이분 류시화 씨가 시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의 중년을 훌쩍 넘은 나이에 산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의 많은 이야기들은 삶에 대해서 또 뭐 죽음, 치유, 공감, 사랑, 인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아직 나이가 한참 이분에 못 미치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울컥하는 울림도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을 쭉 넘겨보시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라고 류시아 씨가 쓴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젊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많이 하시고 또 깊이 있게 찾고자 많은 스승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던 분이었어요. 저도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삶을 통해서 보니 내가 누구인가라는 건 어느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살아가는 중에 경험들을 통해서 그때 그렇지 이렇게 알아차리게도 되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류시아 씨는 저희에게도 이 책을 내시면서도 이게 인생의 답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니까 너도 따라해 라는 게 아니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정다웠던 것 같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51편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큰 제목이 있고 그 옆에 소제목처럼 되어 있는데 보통 그 소제목이 이 이야기들에서 하고 싶었던 핵심을 담는 짧은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 책의 이야기들 하나하나 다 나누고 싶지만 그러면 사실 이 책은 사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따로 각 한 편을 읽어도 자기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문장이 다를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들이 다를 것 같아서 모든 편을 다 본다기보다는 제가 밑줄 그었던 것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편의 이야기의 요지가 어떤 것들인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책의 이야기들을 읽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나누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끝내는 게 저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은 많이 편안한 그림과 함께 그 다음 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문단을 실어 놓았어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림과 이런 문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삶이 좀 각박하고 메마르다 싶었을 때 읽으면 굉장히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12쪽에 크렌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크렌시아는 투우장에서 소가 싸움에 지쳤을 때 자기만의 숨고르기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회복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숨이 막히고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멈추고 싶고 이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사실 저희들은 나는 바쁘고 이런 일들을 나는 지금 해내지 않으면 나는 더 힘든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잘 회복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는 이런 크렌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크렌시아는 남이 나한테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련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고, 그리고 이 인생의 연주자, 지휘자는 바로 나니까. 그런 크렌시아가 어디인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크렌시아는 어디인가요? 저는 책을 읽고 이렇게 토요 모임에 오는 게 저 나름의 크렌시아가 되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찻잔 속 파리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환경운동가의 심층 생태학자인 조에나 메이시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이분이 티베트 난민 공동체에서 활동할 때 티베트 승려들과 회의를 하는 중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찻잔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집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동안 많이 지저분한 인도 이런 생활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고 건져내고 먹으면 된다고 티베트 승려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티베트 승려가 다행히 파리를 건져 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승려는 파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들어서 얘기하면서 하고 이렇게 띵 하고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 나의 자리에 세상을 앉히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런데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한가,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류시화 씨는 이 책에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산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재에 대한 첫 이야기가 바로 이 찻잔 속 파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재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두 가슴의 거리, 화가 나면 소리 지르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왜 소리를 지르는가?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껴서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마음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속삭여도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는 거리만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첩첩남남이라는 말을 소개를 해요. 작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양이나 남녀가 마음이 맞아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 저도 화를 좀 잘 다스리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때 화를 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물론 화를 낼 일이 다행히 제 주변에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내진 않지만 그렇게 화를 좀 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 내 영혼도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도 죽게 한다는 이 말이 좀 마음에 담아두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넘어가서 37쪽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38쪽을 넘기면 그 하단부에 있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았어요.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나가 아니며 나는 나가 아니며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매 순간 다른 나이고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다. 과거의 제 모습을 보고 현재의 저의 모습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왠지 모를 마음에 서운한 구석들이 생기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때의 저랑 지금의 저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때의 저도 저였고 지금의 저도 저인데 그 서운함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거였구나. 나는 매 순간 다른 나이기 때문에 그때의 나로 지금의 나를 대해주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외모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두 번째 기준은 과거를 통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누구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몇째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니체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즐거운 지식에서 우리는 봄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나무와 같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건강해진다. 누군가의 현재를 아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매일매일 저도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나잖아요. 내가 그런 나듯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매일 변화하는 새로운 그 사람인 줄 알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좁은 생각으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장은 마음이 담긴 길. 소제목은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어요. 리시와 씨의 인생담, 삶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쭉 서술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에게 보냈던 반응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신도 그랬군요 하면서 약간 미소 지으면서 읽게 되었던 글이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류시와 시인이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고 또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안정적인 직업을 생계를 위해서 선택하자 왜 안 어울리는 짓을 하냐고 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사람들은 내 길에 대해서 그게 왜 안 되고 잘못되었는지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올바르고 너를 위해서 정말 좋은 길이라고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조언을 막 해주곤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담은 조언이 우리한테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그 사람의 조언대로 따랐을 때 실망과 좌절을 겪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삶에 한두 번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류시와 씨도 자기가 스스로 찾는 길들을 통해서 그 길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방황하고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어쨌든 남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조언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길을 따랐죠. 방황을 해가면서 44쪽에 마르틴 부버의 이야기가 나와요.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 모든 여행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5쪽에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내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라는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길이라는 것이 스스로 길을 들여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선택한 길들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나는 그렇게 길들여서 열심히 지금까지 잘 오고 있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46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쭉 넘겨서 63쪽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네, 함께 보면 좋겠어요. 엽기라는 풀 아세요? 굉장히 흔하게 피는 들꽃이잖아요. 꽃도 자세히 봐야지 네가 꽃인지 알지. 그냥 우리가 서서 봤을 때는 자주빛 알맹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 우리가 보통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풀입니다. 잠시 제가 커피를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혹시 캔 마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에 제가 예전에
공동체 생활을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뭐였냐면 이름 위에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결혼을 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떤 무슨 출신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잘 궁금해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 합의가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깊이 있고 평생 남을 그런 관계들을 거기에서 맺는 경험들을 하게 됐고 저 자신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경험들을 그곳에서 했었어요. 이 산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을 알려고 했을 때 이름을 알기 전에는 그 존재가 신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와 더 마음이 닿는 교류를 하다가 막상 이름을 알고 어느 해살이 풀이고 그리고 어디에 약효가 있고 먹는 건지 아닌지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그 지식에 매여서 그 이상 그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7쪽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나도 그 많은 이름을 버리고 당신에게로 가면 좋겠다. 이름을 알기 전에 서로를 느끼면 좋겠다. 그때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현존에는 이름이 없다. 궁극의 신비인 우리는 이름과 분류를 넘어서 있다. 다음 이야기는 80쪽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가는 먼 길. 신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이 시인이 데이비드 소로가 그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월든 호수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3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를 3시간 동안 가서 타 지역에 있는 콩코드라는 곳에 가죠. 그리고 다시 3시간을 달려서 맨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고 거기서 30분 정도 가서 월든 호수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아주 많이 돌아서 한 6배나 오래된 길을 돌았죠. 그 길을 돌아서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많이 돌아간 길에서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름길로 갔다면 만나지 못했을 그 친구. 그러면서 83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날 나는 먼 길을 빙 돌아서 월든 호수로 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와는 그 친구겠죠. 그와의 만남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 기적처럼 어떤 목적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 도착한다. 저는 살면서 좀 많이 길을 돌아왔던 편이에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대로 가지는 않은 인생이고 많은 부분에서 좀 늦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이야기였어요. 먼 길을 돌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듯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행의 신비이고 삶의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아주 좋은 점이 많은 스승들과 시인들의 이야기들이 한 편의 이야기에서도 여러 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인들의 그 말이 짧은 문장이면서도 아름답고 내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또 머릿속에 있었던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정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바로 이거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84쪽에 시인 루미와 타고르의 말이 나와요. 나는 많은 길을 돌아서 그대에게로 갔지만 그것이 그대에게로 가는 직선 거리였다. 당신에게로 가는 가장 먼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114쪽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어내서 내가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굳이 느끼지도 않아도 되는 더 극단의 공포로 몰아가는가,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117쪽에 하는 이야기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도 그 이야기 실력은 능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어떤 소설이나 신화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 눈앞 현실보다 가공의 세계가 더 생생한 현실이 되게 만들어서 현재를 그림자처럼 지나가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과대 교수이자 명상교사인 존 카바진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한 번도 완전히 존재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의 충만한 가능성과 단 한 번도 완전히 접촉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이 자기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118쪽 그 상단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물어볼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수녀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인생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길은 무엇인가, 내 꿈은 뭐고, 나는 뭘 해야지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매일같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수녀님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생에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그 고민을 가지고 가는데, 너는 생각이 투머치하다고 너무 많으니까 그냥 봐, 그냥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고 있는데 아니야, 그냥 보고 그냥 봐, 계속 말하는 게 그냥 보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현재를 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 존재 자체를 현재에 머물게 한다는 게 그토록 어려웠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떤 순간에는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고개 끄덕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다 보면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때가 여전히 너무 많은 저를 보게 돼요. 그래서 현재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김혜자 씨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같다, 공감과 연민에 대한 이야기. 김혜자 씨가 네팔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좌판을 밀어놓고 파는 장신구 가게 여성이 고개 숙이고 우는 모습을 보고 김혜자 씨가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그 마음처럼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이 내 이름도, 말 그대로 나에 대한 모든 과거의 정보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울어줬다는 건 그 존재 자체를 바라봐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122쪽에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겠다는 선택이다. 공감이라는 건 선택일 수 있구나. 마음에 좀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야기, 얼굴 속 얼굴이라는 이야기에서도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일,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의 여러 편에 걸쳐서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8쪽 운디드 힐러 이야기는 제가 머릿속에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읽게 되었던 이야기예요. 아마 유튜브의 영상으로도 이 영상이 좀 도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숲을 만드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소설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 소설에서는 늙고 외로운 양치기로 묘사되는 55살의 남자. 그런데 삶의 고뇌가 어찌나 심했던지, 삶이 살아온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노인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도피에라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황량한 땅에 개 한 마리만 데리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개하고만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무슨 마음이 섰는지 도토리 열매들을 꺼내서 가장 좋은 것만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르는 모습이 너무 정성스러워요. 맨 처음에 한번 정성껏 고르고 나서 실하다는 그 도토리들을 다시 한번 또 고르고, 거기서 또 한번 고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들만을 다음날 가서 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 중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만 선택해야 하는 그 과정과 같다고. 아픔을 겪지 않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짧든 길든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그 나를 치유하는 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건강한 것을 꺼내는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꺼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땅에 심는 거구나. 그랬을 때 내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세상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로 이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유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는 불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라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큰 고생이랄까? 그런 역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20대 이후에 스스로에게 주는 고뇌 때문에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힘듦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면역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던 상태여서 저를 아픈 상태로 계속 머물게 두었었어요. 그 시간이 한 1년 반 정도 참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때 이제 얻은 결론은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삶의 지혜는 불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행은 그냥 불행인 거라서 그걸 어떻게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고, 불행이 왔으면 그거에서 내 안에 있는 건강하게 그나마 남아있는 건강한 것을 꺼내려는 그 나를 사랑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132쪽을 보면, 상처로 고통받은 적 있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운디드 힐러, 즉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의미이다. 운디드 힐러는 내 상처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치유자는 자신이 깊이 상처 입은 적 있는 치유자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과거가 너무 많은 상처들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운디드 힐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도 사람들을 굉장히 위로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는 사실 머리로 위로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아프겠구나라고 머리로 이해하고 위로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위로를 못할까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는 그만큼의 상처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운디디 힐러가 되고도 싶지만 이렇게 되려면 많은 상처를 내가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또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고통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화살 피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죠. 화살을 맞으면 아프겠는가 그랬더니 제자는 아프다고 말하고 또 똑같은 화살을 두 번째 맞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더 아프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상실과 실패와 재난은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지만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불쾌한 사건이 심리적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방향 지시등도 없이 끼어들었을 때 저는 바로 무언가를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건은 그냥 사건이었는데 그걸 심리적 불행으로 만든 건 그 다음 제가 말한 그런 선택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류시화 씨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 또 본인도 이렇게 배움이 있었던가 봐요. 우리는 상처 입은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너무 오래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실 찰나 몇 분 정도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있고. 그런데 그걸 너무 오래는 허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이 맞으면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을 과장하지 말라고 붓다도 충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스승들, 많은 철학자들 이런 분들은 결국 인생의 진리를 자기만의 여러 비유들로 해서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 남다르신 것 같아요. 잠시 아프면 되고 잠시 화가 나면 되고 잠시 슬프면 될 뿐이지 그거를 또 다른 나의 선택으로 더 오염시키지 말라고.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맑고 투명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를 보면 칼로 린포체의 말이 나와요. 용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하면서 용서까지 이어지는데요. 용서를 말하는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용서가 아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이 해방되는 일이다. 즉 용서는 나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139쪽에 보면 정신의 가장 해로운 일이 되새김이라고 말해요. 마음속의 되새김은 독화살과 같아서 문제를 느끼는 것은 좋지만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것은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외부의 일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쏠 것인가. 감정에 휘몰아쳐서 있을 때 기억해 두었다가 저에게 이 질문이 딱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런 감정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45쪽 잘못 베낀 삶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수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도원에서는 뭐 성경을 그대로 필사한다든지 내려오는 그런 좋은 그런 스승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필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누군가의 오류로 인해서 단어나 문장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수도원에서도 열심히 그 성스러운 그 책을 계속 필사를 했는데 원본에는 즐겁게 살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독신 생활하라고 오역해가지고 그 독신 생활을 평생 지켜가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8쪽 하단을 보면 모두가 신성시하는 그 원본일수록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정의는 베껴 적은 것이고 과거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한 정의가 우리를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정의 속에 잠들게 된다는 말은 중요한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경전과 철학서들은 여행서적과 같다. 세상에는 떠나지 않고도 장소에 대한 매력을 갖게 하는 책들이 많다. 그러나 정말로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여행서들이 가진 오류를 누가 발견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정의는 결국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는 것이라고, 그 누군가에겐 정의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정의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정의와 도구마를 넘어 두려움 없이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면 언제든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게 바로 살아있는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필사본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써 나가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보고 싶은 이야기는 별이 보이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159쪽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쭉 넘기면 163쪽의 이야기, 철학자 질 들레즈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처럼 해봐라고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 자신의 강력한 의지 안에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해준 이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많은 찔림이 되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선생의 자리에 있게 되면 이것이 참 나와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게 되더라고요. 교육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나와 함께 해보자가 아니라 그 대상을,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될 존재이고 나는 그 목표에 이르게끔 안내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가 되지 같이 해보자 라는 말이 참 어려워서 이 말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상대방은 동생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의지 안에서 자유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늘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63쪽 맨 아래에 보면 공식처럼 들려주는 설명은 때로는 독과 같다고, 이해가 아니라 관념을 심어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해가 아닌 관념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64쪽에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자신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추종자가 될 마음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작은 이정표의 의지에 혼자 힘으로 길을 찾아 나갈 인내력을 서둘러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왜냐하면 그건 불확실성을 껴안아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내 삶의 이정표를 스스로 정하고 간다는 건. 그러면서 문은 우리 스스로 벽을 뚫어야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 메리 올리버의 말이 나와요. 자신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언제나 거리를 두게 하시고 보라라고 말하면서 놀라움 속에 웃는 사람들과는 언제나 가까이 있게 하소서. 같이 보자, 보라. 그래서 수녀님이 그래서 나보고 보라고 했구나.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늘 보라고만 했구나. 라고 그 수녀님의 마음을 100% 알게 되었어요. 170쪽의 이야기를 같이 볼게요. 수도승과 전가 이야기인데요.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도승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전갈이 물에 빠져있는 걸 보고는 그 전갈을 구해줘요. 근데 구해줄 때 전갈은 수도승을 그 독침으로 찔러서 매우 아팠어요. 그래서 놓치게 되었는데 또 구해주고 전갈은 또 독침을 찌르고 또 구해주고 이걸 몇 번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수도승이 하는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히죠. 나는 그 연민의 마음, 그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 동물을 구해주는 나의 본성에 따른 것이고 전갈은 찌르는 전갈의 본성을 따른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3쪽에 보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그 선택이 당신의 본성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의 행동은 사실 내가 내 본성대로 행하는 데는 아무 장애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 안의 낮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면 당신은 낮은 차원의 자신을 거듭 만날 것이고 높은 차원의 본성을 따르면 높은 차원의 자신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안에는 서로 상반된 본성들이 있잖아요. 연민과 폭력, 사랑과 증오와 같이 서로 상반된 것들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본성을 내가 선택해서 꺼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낮은 차원의 내가 되느냐 높은 차원의 내가 되느냐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결국 내 안에 나를 만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재료들은 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 중에 내가 선택해내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나는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우화가 되게 좋았어요. 두 마리 늑대가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대요. 악한 늑대 그리고 선한 늑대. 그런데 어느 늑대가 이기냐 물었더니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류시와 이 작가가 인도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을 때 그 동네에 있던 10살 남짓 되는 연약한 소녀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머리도 감겨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소녀한테는 그 머리 감겨주었던 그 기억이 매일같이 머리는 거의 매일 감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왜 그 사건이 그랬던가 라고 생각해 봤더니 178쪽에 보면 그 프리아라는 아이는 사실 날 때부터 좀 연약하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도 얘는 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있던 아이예요.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아이였는데 류시와라는 사람이 이 프리아의 존재를 바라봐 준 거였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다는 걸 느끼면서 나는 존재하는구나. 내 존재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내 존재를 느낀다는 건 내가 사랑을 받고 왔다는 증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겨울을 견디는 나무이면서 또한 연약한 나뭇잎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85쪽 치료의 원 같이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학의 문학클럽, 두 문학클럽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문학 비평 클럽이고 하나는 문학 토론 클럽인데, 문학 비평 클럽에 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그 클럽의 운영 방식은 서로의 작품들을 낱낱이 해부하고 비판하는 방식이었고, 토론 클럽의 방식은 긍정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방식의 토론 그런 클럽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뒤를 봤더니 정말 문학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학 토론 클럽에서 함께 모임을 나누었던 구성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평과 비판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변화에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까라고 물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바벤바 부족의 그 교화 방식, 잘못된 구성원들을 바로잡는 그 방식을 소개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적이에요. 그 잘못을 저지르면 마을 한가운데 그 사람을 둔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좋은 일들을 몇 날 며칠이 되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 축제를 벌인대요. 그리고 그 구성원은 다시 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를 열거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않고 아주 애정 어린 방법으로 그가 지닌 가치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존심을 북돋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화 방식이 참 좋은 이유는 사랑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188쪽 중간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엇을 행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이야기. 미움의 마음으로 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부정적인 결과만 얻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저희들의 문화는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를 비판하는 것이 서로의 전문성을 좀 과시할 수 있고, 나 똑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못된 점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경우들은 많이 드문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봐도 그렇고, 그 기사의 그 밑에 우리들이 담는 댓글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문화가 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애정 어린 방법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라만이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00쪽 우리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려놓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유로운 새가 있었는데, 그 새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작은 돌을 하나씩 모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것을 가지고 날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게 날던 새가 날지 못하는 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라고,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에피소드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 아주 아름답지만 또 힘들기도 했던 코스였겠죠.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은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 마치고 나서
그 트래킹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다시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분노를 계속 담아두고 그 분노를 선택하고 곱씹고 되새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현재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서 말을 해요. 사실 그 사람은 그 화를 내지 않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걸 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승은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고, 그리고 그 물병의 무게를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보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무거워진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가볍던 물병이. 그러면서 204쪽에 스승은 말합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로 아래에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하나 있어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삶에 태풍이 오든지 여러 상황들이 오든지 우리는 우리 날개를 믿고 어디로든지 날아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5쪽 마지막 문단을 보면 새에게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는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유롭고 싶다, 새처럼 날고 싶어 라는 말 한두 번쯤은 해봄직한 말이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자유롭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데 그냥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인 거라고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었어요. 이렇게 이제 뒤편에도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시기에 이 책이 많은 위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 삶에 대한 지혜들을 담고 있지만 그 지혜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278쪽을 보면 참고서적, 이분이 어떤 책들에서 참고했는지 이 참고서적들이 쭉 나와서 내가 읽고 밑줄 쳤던 글귀 중에서 좋았던 글귀가 이 책에 있구나라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엮어읽기로 하기에 아주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처음 발제 책 한 권을 에세이 발제를 이렇게 맞춰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